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요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한 분의 정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정인에 대한 질의는 주 질의를 마치고 보충 질의를 시작할 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KBS, MBC, SBS 등에서 생중계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및 세제를 비롯하여 국가 경제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의원님들께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업무 능력 및 자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상목 후보자께서도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12월 12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에 따라 공직 후보자의 순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잠깐 요 멘트 좀 마치고 하세요.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사청문 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가 우선 그 협조 요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중파 생방송 관계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생방에 다 좀 담아내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좀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시간이 5분 경과하고 나면 그 추가 시간 없이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의사진행 발언은 오후 보충 질의 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협조 요청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혜영 의원님 꼭 하셔야 되나요? 예, 존경하는 장혜영 의원님. 말씀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예. 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는 것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굉장히 급박한 스케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급박한 스케줄에 맞춰서 의원실에서 서면 질의도 이제 넣고 그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질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받은 서면 질의의 내용이 너무 형편없어서 전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로부터의 사과가 필요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예를 들면 저희 의원실에서 드렸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지금 현안으로 문제되고 있는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입장을 후보자의 입장을 물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한국의 조세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고 어떤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정책 수단이 뭐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조세 정책을 수립하는데 뭐 형평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경제부총리가 적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답변들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상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인사청문회가 그래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 부족, 답변 부족에 대해서 후보자가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전제 하에 저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혜영님 말씀 참고로 해서 답변하실 때 좀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자료 요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기재부 내에서 자료를 좀 제대로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는 그 주질의를 다들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능하면 의사진행 발언도 좀 자제를 해주시고 협조 요청 부탁드립니다. 오후 보충 질의 때 충분하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준영 의원님, 좀 짧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 김준영 의원님 마지막 의사진행 발언을 간주하고 그렇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과 기재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또다시 김포 골드라인에서 어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하 12도에 올해 최강 한파가 몰아친 어제 아침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 고장으로 김포 전역이 교통지역으로 정말 엄청난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의정보고차 나섰던 고촌역에서 제 앞에서 승객 2분이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실려갔습니다. 수십 번 수차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전히 김포의 교통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저의 목소리가 김포 시민의 요구가 특정 지역에 대해 특혜로 들리십니까? 지금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대형 사고가 나야 그때 움직일 것입니까? 위원장님,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시켜 주십시오. 국토부가 12월 안에 노선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관련 법안이 빠르게 처리돼야 합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5호선 예타 면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 기재부가 지실 겁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지실 겁니까? 위원장님,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출퇴근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빨리 해당 법안을 기재위에 상정해 논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 의원님, 청문회 의사진행 발언으로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저 간사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 마치고 바로 좀 의사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족 관련해서 후보자님, 네. 후보자님, 예, 저를 봐주세요. 가족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그 자녀의 초중고 관련한 기본 자료가 안 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학금 수요, 학교 폭력 문제, 병무청 관련 자료, 이 부분을 안 온 것 같은데 내놓기가 좀 어려우면 위원장님, 만약에 사실은 뭐 가족까지 그런데 이게 기본 자료인데 안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꼭 내놓기가 불편한 게 있으시다면 이렇게 간사간에 저희 의원들이 열람만 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자료가 안 왔다고 하니까 기본 자료를 좀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의 초중고 정보, 장학금 수요, 학교 폭력 문제, 병무청 관련 자료 등입니다. 이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후보자께서는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깝게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 아마 이제 자료 요구와 관련해 가지고 또 그 개인정보 보호라는 어떤 이해 충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또 간사간에 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의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직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공직 후보자 최황목. 예, 다음은 공직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후보자께서는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짧은 기간에 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질의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공급망 분절 등에 따른 글로벌 고물가, 고금리 등 전례를 찾기 힘든 복합 위기 속에서 출범하여 당면한 위기 극복에 전력 투구하여 왔습니다. 글로벌 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하고 물가 안정과 수출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경제 정책의 틀을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넓혀왔습니다. 6%가 넘던 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까지 둔화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온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주요 국제기구와 외신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직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고 잠재 성장률 하락, 산업, 사회 전반의 역동성 저하, 인구, 기후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 질서에 대응하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책을 맡겨주신다면 이와 같은 엄중한 국내의 여건을 감안하여 크게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 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경제 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투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 부분의 정책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취약 부분의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동산 PF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달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위원회 신설, 기금 설치 등 범정부 대응 체계를 신속히 완비하여 공급망 안정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규제 혁신,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시장 등이 경쟁 제한적이고 불공정한 관행 제도들을 혁파하여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청년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사다리를 확충하는 한편 혁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약자 보호를 강화하여 사회 이동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혁신과 이동성이 함께 선순환하게 되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재정주칙 마련,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미래 세대가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인구와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정부 내 모든 부처가 협업하여
정책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직면한 복합위기 파고를 굳건히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이해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의 살림살이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한 저의 구체적인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추가 시간은 드리지 않고 후보자의 답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란 역할은 우리나라 모든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며 평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어느 부서보다 청렴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도 동의하시죠? 네. 네. 인사관리도 중요하죠. 네. 그런데 실제로 후보자에게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제기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망을 피해갔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지금 후보자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서 기업들의 출연을 압박했던 사건,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공정위를 압박했던 사건, 결국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탄핵안에 여러 번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실제로 그분 실행을 한 당사자이기도 하죠. 맞죠, 후보자님? 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증인한 사람 불러서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08년 7월이죠. 감사원에서 예탁 결제원을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 징계 권고를 한 건데 그 사실 알고 계시죠? 네. 그 당시 후보자는 강만수 부총리의 정책 보좌관을 하고 있었죠. 직무대리로 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네, 그 감사 당시엔 그렇습니다. 네, 감사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결과 주요한 내용이 발생했을 때 후보자는 그 당시 재정경제부의 증권제도 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네, 알고 그렇습니다. 계시죠? 네, 그 상황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그 당시에 그 과에 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5명쯤 됩니다. 15명. 근데 지금 수만 명의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수만 명의 어떤 그 부패나 이런 부분들 인사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분인데 그 당시에 이 부서에서는 예탁 수화기관인 예탁 유관기관인 예탁 결제원과 관련해서 2명의 그 공무원들이 수천만 원의 그 향응을 제공을 받았어요. 그걸 알고 계시죠? 근데 후보자는 그 당시 과장인데 그런 현장에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향응 제공을 받을 때, 그러니까 증권 예탁 결제원의 임직원과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 그 현장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단 한 번도 네, 그 없었습니까? 질문에 제가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네,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요.
부하 직원들이 2명이 11차례에 걸쳐서 예탁원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유흥업소에 같이 가거나, 한 명은 11차례에 걸쳐서 2천만 원 이상, 그리고 다른 한 명은 6차례에 걸쳐서 약 1,520만 원 정도의 접대를 받았고요. 이것이 둘만이 한 게 아니라 그 부처, 그러니까 증권제도과의 직원들이 회식비를 예탁 결제원의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를 했는데, 이 상황도 과장인 후보자가 전혀 몰랐습니까? 일단 그 상황은 사후적으로 감사를 받으면서 알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예탁원이 그 당시에 원래 그 정부에서 간접 지원을 받는 금액이 정확하게 이 문제들이 언급됐던 2006년부터 2007년 후보자가 과장으로 근무했던 그 당시에 엄청나게 규모가 늘어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숫자는 지금 처음 봅니다. 네. 아니, 본인이 그 실제 그 과의 과장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제도 개선을 담당을 했고요. 물론 제가 지금 의원님 질문이 안 끝나셔서 제가 답변을 지금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이 청문회에 와서 제가 있던 부하 직원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여기에 관련된 직원 중에 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뭐 어떻게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당시에 그 감사원의 조사도 받았지만, 저는 이제 당시 규정으로는, 여러 가지 규정으로는 제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난 거지만, 제가 관리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뒤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지금 제 부하 직원들이 아직도 현직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뭐 어떤 자기의 위치에서 본인들 이런 걸 반성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존경하는 한병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병도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되신 거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뭐 역시 새만금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기획재정부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후보자님 기억으로 지역 관련 예산을 제가 이렇게 통계 자료들을 보니까 뭐 7%, 10% 이렇게 삭감된 경우들, 뭐 15% 이렇게 삭감된 경우들을 봤는데, 지역 특정 현안에 대해서 78%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삭감한 사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후적으로 알았는데, 저희가 이제 아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 그 과정에서 어떤 지역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삭감된 거를 통계를 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 새만금을 놓고는 하지 않았는데 전체 부분을 삭감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보니까 78%가 삭감이 됐다. 저는 그렇게 사후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 경제수석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 인지를 언제쯤 하셨습니까? 78%가 삭감됐다는 걸 그러니까 사전에는 인지를 전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관할 업무가 많고요. 그다음에 네. 예산도 전체적인 총량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그 보고를 받고 하지만, 이렇게 뭐 어떤 개별 사업별로는 사실은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이게 언론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챙겨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최종 기재부에서 1차, 2차 심사 끝나고 3차 최종 발표되고 그때 보고를 네, 받고 그렇습니다. 알아주셨다는 겁니까? 그럼 그거 관련된 사전 보고는 일체 한 번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뭐 예산의 총량이나 네. 전체로 분야별로 뭐 몇 프로가 진행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고를 받지만, 어떤 사업별로는 전혀 보고를 받는 시스템도 아니고요. 그럴 만한 좀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답변을 하신 걸 보니까 이걸 뭐 새만금 SOC 예산도 원점 재검토, 다른 전국 전체에 SOC 사업과 관련해서 원점 재검토 차원에서 연차 소요를 감안한 결과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SOC 예산은 4.6%가 늘었잖아요.
새만금 78%가 삭감이 네. 되고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연차 소요 검토하다 보니까 이 새만금에서만 78%가 깎였습니까? 이게 그때 아마 재정전략회의에서 원점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새만금 사업 중에 일부 사업들이 그동안에 많이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예산안이 1차, 2차 심사에서는 뭐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반영이 됐는데 갑자기 그 마지막 심사인가요? 3차 심사에서 이렇게 정부 반영이 한꺼번에 이 삭감된 그게 가능합니까? 글쎄 제가 예산 실무는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78%가 삭감이 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점 재검토하니까 그냥 깎인 거에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한 지역에 78%의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그 전라북도 도민들의 어떤 상실감, 고통, 아픔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제 후보자가 되셔서? 제가 이번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 한 의원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예산 심의 중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후보자로서 그분에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 많이 새만금 당초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상황하고 지금하고 많은 이제 어떤 상황 변경이 생겼고 또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유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제가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예. 생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예. 지금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최대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러셔야 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민 입장에서는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 공항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 제가 특정 지역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 지역들은 어느 지역은 에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반영이 되고 네. 엄청난 액수가 또 다른 지역은 반영이 되고 새만금은 다 깎이고 네. 그러면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새만금 발전을 위해서 수십 년을 기다려왔는데 그 아픔과 고통이 큰 겁니다. 네.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향후 국가 경쟁력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막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상황을 봐서 이 기업 유치와 좋은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고통을 좀 되시고 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창목 후보자님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후보자님의 그 경력을 보면은 김대중 정부 당시 인수위에 참여를 했고 청와대에도 당시에 근무를 했고 또 DJ 정부에서는 경제 정책을 위반한 그런 경력이 있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니까 기재부 1차관 또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보수와 진보 정부를 떠나서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좀 실사구세의 그런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진보적인 그런 또 경제 정책이 필요한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그러한 그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다 이러한 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수석으로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동안의 일기에 대한 그 일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만약에 그 취임을 하신 후에 취임을 하신다면 2기의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한번 구상을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은 뭐 일기이기는이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한 40년 만에 그 유례가 없는 그런 고물가, 글로벌한 고물가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복합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든 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게 우리가 위기가 오느냐라는 그런 급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 1년 반 동안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위기 없이
그 거시경제라든지 이런 걸 나름대로는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을 하고요. 물가가 아직은 그래도 높은 수준이지만 6%대에 있는 것을 좀 낮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에 맞게 경제 정책을 좀 전환하는 노력들을 해왔다. 그렇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엔 그렇지만 최근에 경제 지표가 좀 나아지고 있지만 이게 민생에 지금 느끼는 거는 아직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민생 안정과 그다음에 또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뭐 제도약의 어떤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에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기 때문에 뒤에 말씀은 민생 안정과 그다음에 어떤 제도약 준비를 위한 이런 노력에 제가 혹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그 내관 중에 하나가 지금 가계부채 문제, 1,900조 원에 이른 이 문제가 이제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에 대한 GDP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는 우리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지명되거나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가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두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이 또 연착륙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가계들의 생활과 관련된 거 민생과 직결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취약계층이라든지 민생의 어려움이 덜 되는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추진할 생각입니다.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그 우려도 지금 큰 사항인데 지난 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 지금 40조 원이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전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시장에서 우려 많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 부동산 PF가 많이 늘었고 또 그런 과정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좋았으니까 낙관적인 전망들이 어울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고 여기에서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기는 어느 정도 헤쳐나가고 있지만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해결해야 될 그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 계속 저희가 해왔듯이 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네네. 12월 17일자 이코노미스트지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고소국가 35개국 중에서 물가 관리 또 이런 인플레이션 억제 측면에서 상당히 그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35개국 중에서 경제 성립표 2위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경제 수석으로서 역할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런 지표뿐만 아니라 민생의 어떤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지표도 저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홍성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거의 책임져 오셨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한 2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경제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이라고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저희가 글로벌 그 유례가 없는 급박한 위기 상황이었고 하는 그 과정을 하는 데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성공 여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제도약 기반 마련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번째, 세 번째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성과로 평가를 받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기회가 주어주신다면. 그래서 올해는 상저하고가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내년은 또 상고하저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국민들이 느끼기에 상고하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경제 구조가 윤석열 정부에서 양극화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그림을 놓고 보시면은 이 금리 동향인데 최근 한 달 만에 판이 완전히 바뀌었죠. 제일 먼저 물가를 말씀드렸지만 물가는 이미 다 전 세계적으로 잡히고 있고요. 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하락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붕괴 수준이고
하반기에 좀 낮은 거는 수출, 그 중에서도 반도체 중심으로 낮은 거 밖에는 특별히 낮은 요인들은 없다라고 봅니다. 오른쪽에서는 뭐 부동산 PF나 한전가스공사, 소상공 이런 거는 이제 뒤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2024년에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는 어떤 상황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올해와 비슷할까요? 그렇다고 하면 양극화는 더 벌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은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 홍 의원님께서 이게 전문가시니까 뭐 굉장히 그 말씀하시는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하는 노력들은 당장은 뭐 저희 구조상 수출이나 이쪽을 통해 가지고 지표가 일단 회복 조짐을 보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민생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물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대 심리나 불안 심리 일단은 저희가 끊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취임을 하게 이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구체적인 방안들은 의원님 조언을 받아가지고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고 추진해 보려고. 참고로 하실 거는 미국의 금리가 100bp 이상, 한국은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이 부분은 한국의 디플레이션을 반영한다고 저는 봐요.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중하반기 가면은 또다시 뒤에 공포 뭐 이런 물이 나올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나라 그 경제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이데올로기 문제를 자꾸 야당 보고서 이념 과잉이라고 하는데 현 정부의 그 이념 과잉, 그러니까 외교 안보 정책은 거의 네오콘이고 경제는 신자유주의적으로 하는데 한번 쭉 한번 보시죠. 대통령께서 재정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 죽어. 그런데 딴 나라들 재정 더 많이 늘렸거든요. 지난번 영국 다녀오셨는데 영국 국민들이 다 죽었는지 난 궁금하고 보고 싶어요. 이따 숫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요, 또 시중에 돈이 풀리면 화폐 유통 속도가 하락해서 물가는 안 올라갑니다. 이거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공급망이 붕괴됐다는 국제 정치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국가 재정에 대해서 거의 병적인 집착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를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 20% 정도 줄였어요. 그런데 이것만 쳐다보면 안 되고 동시에 파란색 정부 부채가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현실이고요. 이번에서도 코로나 국면에서도 미국은 정부 부채를 크게 늘리니까 가계나 기업 부채가 별로 늘지 않아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신임 경제수석이 뭐라고 했냐면 GDP 대 미국만 본 거예요. 가계비 80% 줄인다. 그러면은 약 400조를 가계비를 줄이면은요 부동산 다 터지는 겁니다. 10월 말에 대통령 실장은 가계부채 터지면 외환위기에 몇십 배 위력이 난다라고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이데올로기, 시장에 불편한 것은 시장으로 미루고 나머지 시장에 개입하는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GDP 대비 핵심 정부 부채 이거는 뭐 D1부터 여러 있는데 BIS에서 그냥 올해 나온 건데요. 영국을 보시면 2019년에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10에서 2020년에 141이 이렇게 30%를 1년에 늘렸어요. 한국은 5%포인트 늘렸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집착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엇박자가 계속 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데요. 이런 상태에서 올해 국세 수입이 60조 가까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60조 세수 펑크를 또 반영한 국가 재정 운용 계획들 보시면은 지금 정부가 2.7 재정 준칙에 따라서 2.7로 2027년까지 맞추겠다고 했는데 그거 60조 빼고 하게 되면 6.8로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신자유주의를 하면서 막 얽히고 있어요. 이데올로기가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이데올로기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돼야지만 시장이 예측 가능해지고 거기에 맞게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게 시장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신자유주의가 과연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여기 가면 시장에서 반응할 거라고 봅니다. 뭐 의원님 지적에 공감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한두 말씀 드리면 신자유주의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재정 운영 계획에 이미 이제 그런 걸 반영을 해서 보완을 했다. 그리고 그 글로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재정하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 재정이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다른 나라들은 다른 국들은 재정 아주 부채 비율이 많이 줄었는데 우리는
계속 좀 늘어났던 거에 대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논쟁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의식은 제가 충분히 하고 나중에 저희가 또 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상무 후보자 부총리 임명되신 건 축하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국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경제 지표도 보면 좋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이렇게 다시 부총리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아마 실망하고 있을 겁니다. 뭐 여기 이제 숫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뭐 경제 성장률 또 물가 그 다음에 금리 문제 이 하나 뭐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윤석열 정부 취임한 지가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조금 있으면 3년 차가 되는데 상저하고 하반기 되면 좋아질 거다. 그 다음에 재정 준칙 외치면서 서민들 고통을 외면하고 이런 것만 계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부총리께서 외국 언론이 우리 경제를 굉장히 좋게 잘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민생의 어떤 지표가 그렇게 평가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그 이제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기사인데 똑같이 거기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 대응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위다. 그래서 정말 경제도 잘 관리해서 그 위기 시기에 정말 많은 성과를 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우리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그걸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경제 잘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얼굴 부끄럽지 않아요? 똑같은 언론사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경강부회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문제는 지금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를 정말 좀 체감하십니까? 같이 공감합니까? 대통령이나 특히 윤석열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그 경제 책임자였던 경제수석이었던 우리 최상무 후보자가 그 국민들의 고통을 똑같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인식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요 자영업자 금융채무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지역에서 정말 자영업 또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 만나면은 정말 너무 거의 한계 상황, 위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코로나 시기에도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 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 했는데 거기에 우리 서민들이나 자영업 소상공인이 있습니까? 저는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십시오. 지난번에 그 자영업 문제가 어려웠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시에 제가 원내대표 할 때인데 그때 이 자영업의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 대상으로 그걸 삼고 132개의 대책을 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그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이 보세요. 재벌 총수가 무슨 우리 대통령의 뭡니까? 어떤 수행인입니까?
때만 되면 해외에 끌고 나가서 이 기업인들 바쁜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심지어는 떡볶이 시식하는 데까지 대통령 옆에 서 있어야 됩니까? 우리 당시에 경제 책임자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런 걸 제안했을 거 아닙니까? 경제수석이 이렇게 하면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아니면 대통령 일하는 거 같이 보일 거다. 이걸 이렇게 누가 제안했습니까? 이런 거를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했나요? 뭐 저 때는 제가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제수석이었어야 되고 앞으로 경제부총리가 되면 기업인들은 일하게 도와주세요. 그런 것을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만 해보세요.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하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거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먼저 그 경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이렇게 대기업의 기업인들이나 몰고 다니면서 사진이나 찍고 말도 안 되는 엑스포 한다고 하다가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제수석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다시 부총리가 된다고 하니까 한심한 겁니다. 예, 홍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존경하는 김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경남 창원시의 전국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님, 그 부산 엑스포는 문재인 대통령 때 시작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님이 열심히 한 거고, 거기 한전에 태양광 1조씩 적자 나고 한전 본업이랑 관계없는 대학교 세워갖고 지금 사실은 그 한전이 파산이 돼야 되고, 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400조라는 부채를 전가해서 닦아먹었는데 떡볶이를 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기업인들 모시고 나가서 수출 계약을 하고 또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또 국민들에게 자랑하는 의미에서 서민적인 떡볶이를 같이 먹은 거 아니에요? 비난할 만한 일입니까? 견해가 없어요? 일단은 그 그러면 상황에서 우리 차상목 그 부총리 후보님은 그 경제적인 거는 굉장히 탄탄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간단한 질문에는 대답이 쉽게 나오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그 체험적인 민생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 갖고 부채가 49.6% 국가 부채가 되는 거를 이제 지금 억제하고 있는 상태고, GDP 그 총 지출 전가액도 5.1%로 이제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장률은 이제 독일이 1.9%인데 우리나라는 2.6%, 물가 상승률은 독일이 8.7%인데 우리가 5.1%, 그 다음에 회사채라든지 CP 이자율이 거의 뭐 5.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 후반대이고, 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공급망 관리 강화라든지를 잘 관리를 해서 지금 신용 등급이 무디스의 경우에 AA2급이고 S&P의 경우에는 AA급, 피치는 A-급으로 상당히 경제를 안정적으로 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노고에 이제 치아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원칙 없는 돈 풀기, 또 경제 원칙 없는 나눠주기로 물가 앙등이 되고 부동산이 앙등이 되고 그 속에서 PF가 늘어나고 서민들이 금리의 고통에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을, 아직도 위기가 끝난 건가요? 아직 계속되고 있나요? 네, 민생 측면에서의 위기는 뭐 위기라기보다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신기술 신산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바이오 헬스, 로봇, 메타버스 등을 로드맵을 수립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 점은 좋은데, 여기 이제 보고서에 보면은
원전, 방산, 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대기업을 통해서 중기업, 소기업까지 가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좀 중기업, 소기업에게 선제적으로 직업 보정을 한다든지 먼저 선직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강구하는 게 좋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해 주신 거는 원전이든 방산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역의 생태계, 그다음에 그 산업 생태계 측면 접근을 해서 생태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걸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가 마산, 진해, 창원이 통합이 돼갖고 기초단체 중에 유일하게 그린벨트가 있는데 행정구역의 33%, 3분의 1이 그린벨트예요. 그래갖고 군데 제한이 돼 있어갖고 손오공이 머리에 쇠춤질이 막 쪼이는 것처럼 쪼여갖고 도시가 제대로 뭘 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농사를 짓거나 하필을 하거나 농기구 창고를 준다고 해서 벌칙금을 받아갖고 자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가 이 국책사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하는데 실제로 재산권 제한을 받는 20만 명의 지금 협의체들이 너무 세금만 내고 너무 힘들다. 이 도심 안에 이 그린벨트가 지방 유일하게 있느냐 이거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대통령께서 창원을 가셨을 때 그 많은 말씀을 들었고요. 제가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종을의 강준현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공직자는 도덕성이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 미르재단 설립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예전에 후보자께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경제수석 지시로 미르재단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회의만 주재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재단의 규모와 기업 참여 여부 결정은 관여하지 않았다. 또 재단 설립을 기업들이 주도했다. 지시에 의해서 설립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네. 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순실 씨나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제 유죄 처분 받았고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처분을 면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 책임이 적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2018년도에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을 보면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셨거든요. 그때 후보자가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간부 등과 실무회의를 열어서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를 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기 말씀하신 거 판결문을 보시면 이미 미르재단 설립에 대한 방침은 그 윗선에서 결정이 됐다는 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 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이 부분에 설립하기로 했기 때문에 설립한 제가 어쨌든 지시를 받고 사실 해명하고 맞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지시를 받고 회의 주재한 건 맞지요? 그러니까 지시를 받고 이 설립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한 열흘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좀 스피드업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10월 21일 날 첫 회의를 열어서 300억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할 것, 출연하는 기업은 삼성, 현대, SK 등 이런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신 적도 있고요. 또 그 다음 날 10월 22일 날 2차 회의에서 재단 10월 27일까지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 출연금 약정설되지 않은 그룹이 있냐며 질책하는 사실도 있어요. 동의하세요? 회의 과정에서.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해명을 해야 되기,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들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10월 21일 날 첫 회의를 열고서 이게 설립 허가가 언제 났냐면은 일주일 만에 났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보통 재단 설립할 때 통상적으로 준비 기간이나 허가 받기까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의원님 말씀 주셔서 죄송합니다. 그 10월 말에 30일에 리커창하고 대통령 간에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 중국에서 민간 문화재단을 가져오니까 우리 쪽에서 설립하기로 한 이 문화재단이 있어야 여기 설립이 돼야지만 정상회담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저희는 정상회담 준비를 계속한 것뿐입니다. 일주일 만에 재단 설립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뭐 나중에 저희가 이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저도 뭐 많이 놀랬지만 그 당시엔 저희는 국정과제라든지 그다음에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그런 실무 준비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뭐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뭐 국민의 관점에서 부족한 측면이 그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뭐 제가 공직을 그만둬서 두는 상황에서도 많은 걸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요. 앞으로 제가 공직에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좀 더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향후에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미르재단 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한다면은 이거 하시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을 저희가 안다면 안 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네. 예. 어찌됐든 아까 전자의 도덕성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익히 제가 또 우리 후보자에 대한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지난 과오에 대해서는 좀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당시에는 제가 공직자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사후적으로 봤을 때 그 저한테 많은 뭐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국민의 관점에서 그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저희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사명감을 갖고 그다음에 겸허하게 그다음에 제 소신과 공직자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민생과 그다음에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존경하는 고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네.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지금 우리 강준현 의원님 언급하신 미르재단 설립 후에 10월에 설립한 후에 12월 말에는 또 시내 면세점 4개 추가 발급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그때 경제수석실의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빨리 답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관계가 좀 다른데 저희가 감사원에 해명을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고 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제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 증거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후보자가 이 면세점 신규 발급 특허 신규 발급하는데 아무런 관여도 안 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무역투자진흥회의라든 여러 회의에서 면세점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는 다 있었습니다. 면세점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건 저희가 기재부에서 어떤 특정 숫자를 지정해서 그 특정 숫자를 그 관세청에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럼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는 사실과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의 부분이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이렇게 늘려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다는데 그게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그 당시에는 그 면세점 특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을 그 인가가 아니고 등록제 신고제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면세점을 수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뭐 자료를 찾아보시면 제가 필요하면 제가 우선 자료를 하나 띄워볼게요. 네. 당시에 관세청장이었던 김낙회입니까? 김낙회 증인 신문 내용인데 지금 보세요.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관광객 급감, 면세점 추가는 위험 부담이 있었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셔야죠.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지시로 저렇게 면세점 특허가 추가로 발급된다는 얘기를 청장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무슨 컨센서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2015년 12월에 이미 15년 만에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늘릴 때는
전년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관광객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추가하자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고시에. 근데 무슨 컨센서스가 있었습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자, 잠깐만요. 네네. 그 컨센서스가 뭔지 이따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네네. 개인 의견을 여기서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선 그런 신규 특허 신청 공고 요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요건이 있는 건 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상목은 2016년 신규 특허 추가 발급이 확고한 대통령 저희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 공고 요건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사후적으로 알았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우리 경제관료로서 오래 생활하셨잖아요. 상사의 지시가 있으면 보통 그것이 규정에 맞는지 체크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후보자께서는? 합니다. 하시죠? 네. 그러면 이 일은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관세청장에게 지시를 하셨겠죠? 그러면 관세청장은 그에 따른 관련 규정 등등을 보고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사후에 아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관세청장이 아주 잘못된 사람이고 지금 여기 증인신문에 따르면 이미 이러한 지시가 세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막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관세, 그러니까 면세점 신청을 확대하는 방향은 정책 방향이니까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단지 몇 개를 하느냐는 거는 관세청장이 관세청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확대 잠깐만 방향에 대한 건 돼 있는데 제 얘기 끝나고 네. 해주세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것이 특혜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특허 발급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일종의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도 엄격했고 시장 상황도 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지시와 이 이행된 것이 현실에 맞고 규정에 맞냐 그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고요. 네. 예? 그 다음 표 한번 보세요. 이 관세청이 별 수 없으니까 추가 특허가 가능한 숫자를 저렇게 억지로 만들어냅니다. 어디에도 없는 50만이라는 숫자를 적용해가지고. 감사원이 나중에 만들었으니 전혀 아니잖아. 제가 당시 감사원에 대해서 기재부가 마지막에 저희가 답변한 내용들을 의원님께 저희가 뭐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다 지났는데 우리 저 인사자료 통보 받으셨죠? 네. 한번 글씨가 작나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가 2는 바로 추상 후보자입니다.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56조 규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통보하여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허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거든요. 네. 공직을 다시 이렇게 중책을 맡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제가 의견이 다른 걸 제출했는데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고요.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공무원 공직을 수행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이 부분도 저희가 많이 생각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한테 기회를 주어 주신다면 좀 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성실하게 공직에 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존경하는 배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 있는 팩트를 기반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갖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저께 영국 이코노미스트라고 권위 있는 시사 주간지에서 OECD 국가 중에 35개 나라의 이 리스트를 뽑아서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근원 물가 상승률 등등 해서
GDP라든지 5가지 이 수치를 작년 4분기서부터 올해 3분기까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리스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2등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리스가 국가 파산의 위기를 넘기고 지금 반전을 하는 거에 비하면은 글쎄 수치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그래도 꽤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주요한 게 근원물가 상승률인데 우리가 3.2%인데 우리보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낮은 데는 일본, 스위스, 프랑스 정도 세 군데밖에 없고요. GDP 성장률이 우리가 1.6%인데 1.6%보다 높은 데가 미국, 이스라엘, 폴란드, 터키, 멕시코 한 5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황 관리를 이제 적정하게 해왔다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좀 덜 어렵겠다라는 위안 정도를 삼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민생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좀 엄중한 자리에서 제가 뭐 지금 그런 외부의 평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올해는 물가 관련된 거는 저희가 물가가 3%대 초반으로 냈기 때문에 좀 더 물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물가 안정기죠. 그리고 체감 물가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또 어차피 이게 공급 충격입니다. 주로 이제 뭐 유가라든지 그 외에 공급망 분절에 따라 가지고 오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을 통해 가지고 공급망 충격을 완화시키는 정책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 세 번째는 또 기대 심리가 물가 불안 심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하는 거긴 합니다만 저희가 경제 주체들 간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책이 있는지 그래서 결국 물가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전 부처가 국민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올해 정부가 담배값을 8,000원으로 인상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뭐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값 급락은 멈췄지만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불안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한테 과연 그러면은 우리 주택시장 안정에 목표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고점 대비 30%가 떨어지면은 금융이라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국은행 총재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하실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한은 총재께서는 거시경제학자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안정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이제 뭐 불안정과 그다음에 뭐 폭등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주거 안정에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낳은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이 좀 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기능에 따라서 좀 안정되게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 그럴까요? 뭐 그런 부분들의 노력을 계속해 나갔고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보면 뭐 공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급과 수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 노력도 같이 하고 그런 과정에서 취약계층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한 또 그건 정부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해 나가면서 좀 세심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존경하는 김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정책을 맡으신다면은 무엇보다도 민생 안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통 문제는 민생입니까 아닙니까? 민생입니다. 그러면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4월 11일 김포 골드라인에서 4명의 질식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본의원 눈앞에서 2명의 시민이 질식과 마비 현상으로 119에 실려갔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김포에서 서울로 나오는 도로 전체는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그야말로 교통 지옥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출근해야 하는 그런 지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부와 대통령실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통 지옥 해결에 대한 대책과 논의가 그동안 있었습니까? 네,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네. 전혀 그때 4월 11일 날 4명이 쓰러졌었는데 그때는 네,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네. 있죠. 네네, 그러면 그 이후에 뭐 대책이라도 있었었나요? 그 국토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금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을 지난달에 당론으로 채택하고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켜가면서까지 김포의 교통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특히 용산 대통령실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그런 논의가 제대로 없었습니까? 아까 지하철 5호선을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자체 간의 노선 합의가 일단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국토랑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그런데 챙겨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집권하고 벌써 1년 6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서 대강의를 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자체 간 논의가 안 되면은 중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중재가 안 되면은 이미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지금 1년 6개월이 넘도록 여전히 뭐 중재를 하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통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예타 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지난주에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위원장이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에 대해 대형 국책사업 예타 면제 조항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짧게 좀 더 해주십시오. 네, 뭐 예타 부분에서는 예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뭐 말이 안 된다는 건가요? 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펴봐서 될 게 아니고 여기서는 답을 하셔야 됩니다. 1년간 정부 여당이 김포 교통 문제에 이게 해결책도 없고 그냥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렇게 매일 아침에 골드라인에서 호흡 곤란 환자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그동안 누차 요구했던 거고요. 어제 상황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평일 출근 시간 김포 골드라인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만 총 135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정말 대형 사고가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제2의 이태원 참사가 지금 예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고들 중에 보면은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시간대에는 1제곱미터당 7명에서 8명이 탑승을 하는데 이태원 참사 당시에 9명에서 10명이 1제곱미터당 서 있었던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대형 사고가 이렇게 예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135명이 3개월 가까운 시간에 그렇게 많은 그 질식이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대책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기재부 장관이 된다면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타 면제가 우선 해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교통분산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어떤 안전 부분은 민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그 안전과
그다음에 분산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아까 그 5호선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신속히 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의원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기재부 장관에 취임한다면은 민생 현장인 이 출근길 김포 골드라인에 본 의원과 함께 탑승하러 갈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5분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무엇을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박문규 산업부 장관이 임명 3개월 만에 교체가 돼요. 지금 이제 후보자께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대단히 위기고 정부의 경제팀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 경제 위기를 경제 주체들과 함께 극복을 해가야 되는데 지금 원자재 문제랄지 또는 에너지 문제 또 공급망 문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산업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큰 이슈들이 산재해 있는데 3개월 만에 경제부처 장관 그것도 핵심 경제부처 장관을 교체를 합니다. 이제 만약에 되신다면 경제수장이 되시는 건데 경제수장의 입장에서 이런 경제관료 인사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그 뭐 인사권자의 뭐 인사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 말고 실제로 오랫동안 관료를 하셨으니까 이런 인사를 보셨어요? 일단은 후임자로 지명이 된 안덕근 본부장 후임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업무의 연속성을 말씀드리는 박문규 겁니다. 장관의 업무 능력이 떨어졌나요? 3개월이면 이제 업무 보고 받고 끝났을 것 같은데. 뭐 제 답변에 대해서는 뭐 의원이 너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처음부터 하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2년 가까이 되어 있는데 경제정책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국정난맥의 가장 큰 원인이다. 라는 지적이 그냥 야당 의원들만의 지적인 것이 아니고 언론도 그렇고 이른바 우리가 시장, 경제 주체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 수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판단으로는 오히려 이 경제 상황, 이 경제 실정에 대해서 또 경제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분을 오히려 영전시켜서 경제수장으로 임명을 했다. 이거 제대로 된 정책 아니다. 인사정책 아니다라고 판단해요. 거기에 이 산업부 장관 3개월 만에 교체하는 거 보면서 기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앞으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수장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인사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거고요.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께서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수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안에서 굉장히 토론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떻든 간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각에 내려와서도 당연히 대통령께 여러 가지를 제가 진솔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뭐 여러 가지로 막 자화자찬하시는데 경제정책 운영 잘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시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할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뭐 수출도 부진하고 내수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하고 지금 총체적 위기인데 뭘 잘했다고 그렇게 막 큰 소리를 뻥뻥 치세요. 그럴 상황 아니에요. 실제로요. 대기업 관계자를 만나봐도 중소기업 관계자를 만나봐도 하다못해 골목 상권을 들어가더라도 지금 아우성입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책임 못 느끼세요? 체감을 못 하세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건 아닙니다, 의원님. 저희가 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생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지금 갈 길이 멀다.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물가가
수요 과잉 때문에 지금 고물가 현상이 일어났나요? 처음에 시작은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아니, 공급 쪽 충격이었습니다. 수요 과잉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수요는 지금 죄가 없죠. 우리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줄었어요. 소비가 그러니까 소비 때문에 지금 고물가가 아닌 거잖아요. 소비가 확 줄을 수밖에 없죠. 실질 소득이 줄었으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무슨 재정 풀면 물가에 뭐 고물가 때문에 서민이 어렵다. 쓸 돈도 없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 전략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이게 일반적 상식 아니에요. 왜 재정 전략을 포기해요? 재정 전략을 포기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감세예요.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 여력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세를 해가지고 재정 여력을 오히려 약화시켜요. 이게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에요. 아까 김성국 의원님 이야기했지만 2년 과잉에 2년에 포로가 돼가지고 답변을 드릴까요? 평가를 받을 거예요. 네. 그리고 결과로 지금 안 돼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결과는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뭐 민생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재정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면 예, 후보자 답변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아까 재정을 하셨는데 재정이 저희가 건전재정 기조라는 게 돈을 안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본적으로 고물가 상황에서 재정의 총량은 최대한 그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다만 내용 면에서는 민생과 사회복지 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거는 어느 때보다 이번 예산에는 많이 담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주호영 의원님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고생이 많습니다. 네. 오늘 이 청문회를 여러 지상파 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다 그래요. 훨씬 더 중요한 인사청문회도 생중계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유독 후보자에 대해서 생중계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이 정부의 경제 운용을 책임질 삶에 대한 관심이나 생각에 대한 기대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질문에 그냥 디펜스한다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을 떠나서 좀 자신감 있게 국민들에게 경제 상황을 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자세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좀 어드바이스를 그렇게 드리고요. 일기예보하고 경제 예측하고 어느 게 더 정확합니까? 일기예보가 더 정확합니다. 그렇죠. 네. 요즘은 일기예보가 많이 기술이 발달돼서 정확하기도 하지만은 일기예보는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하게 안 돼요. 경제 예측은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여러 전문가나 우리 또 이 경제 밝은 의원님들이 지금 우리 경제 위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부나 후보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도대체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가? 후보자는 꽃샘추위다. 꽃샘추위는 지나면 이제 봄이 오고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도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괜찮다,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그게 뭔데 궁금합니다. 그래서 짧게 현재 후보자가 인식하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좀 짧게 좀 설명해 주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그 다음에 이 부동산 PF, 물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짧게 평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위기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물론 인쇄에 짧게 추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한 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현재 우리 경제 진단, 그 다음에 어떻게 경제를 운용하겠다 이야기 한번 해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저희가 출범할 때는 이제 글로벌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이었고, 특히 작년에 저희 경제가 제일 안 좋았던 게 글로벌 교육 자체가 0%대였습니다. 그거는
뭐 역사 이래로 한 세너 번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나름 선방을 했다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뭐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고 제가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이 합치면 노력해가지고 헤쳐나갔지만, 또 국민들의 어떤 민생 부분에서 놓고 보면 아직까지 그 부분이 온기가 확산이 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부터는 특히 경제 수출 지표가 좋아지고 내년도에는 좋아질 거거든.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민생에 느낄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하겠다가 첫 번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우리 어떤 경제의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회에서 역동성이 떨어지고 이동성이 떨어지는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역동 경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더 중장기적이고 경제 근본의 어떤 제도 발전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한 걸 하겠다. 역동성 측면에서는 혁신에 대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 두 번째는 공정 어떤 경쟁 기반을 만들겠다. 세 번째는 사회 어떤 이동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잡고 제가 구체적인 거는 좀 더 저희 고민을 해서 제가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구체적인 정책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 경제 주체들이 지금 경제 좋아졌다 살만하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제는 조금 좋아져도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은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곳곳에서 그러는데 경제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 없다 이러면 커다란 갭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주 정확하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당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점에 이런 것도 경청해 보시고 현장도 많이 가보시고 하셔서 진짜 이 경제 정책의 수장이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와 괴리되어 있지 않다는 최소한 그런 인식은 가지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늘 경제 사령탑이 이 경제부총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경제수석이 이 대통령을 영향력을 가지고 간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또 이번에는 정책실까지 만들어져서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되지 못하고 밀리든지,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 갈등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이 정부는 경제 컨트롤 타워가 누굽니까? 경제부총리가 할 겁니까? 경제수석이 할 겁니까? 정책실장이 할 겁니까? 이 걱정들을 실제 많이 하고 있고, 또 예전에 경제를 운영한 사람들 사이에 그 갈등 문제가 잘 안 돼서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아직 제가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이런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책의 어떤 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그런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건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존경하는 선배고 또 대통령실에서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내각에서는 제가 내각에서 할 일, 대통령실에서는 또 정책실에 할 일을 해서 잘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예,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수석을 맡았어요. 그렇죠? 네. 경제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한민국 경제 좋아졌습니까? 다 망가졌죠? 올해는 세수 부족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대기업이 내는 세금이 얼마가 줄었고, 가계부채 세금이 부가가치세 세금이 얼마나 줄었고, 소득세 세금이 얼마나 줄었고, 그래서 나라에서 걷어들이는 돈이 전체 60조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경제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승진해서 경제부총리로 오셔요. 그러면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다 망가졌는데 입으로 물가가 좀 안정돼요 이러면 돼요? 다 파산하고 문 닫고
이자 부담이 5% 이율이 높아지니까 20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책임지셔야 되는 분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책임지셔야 되는 분 아니었어요? 네, 의원님의 말씀을 겸허히 제가 잘 하겠습니다. 새기세요. 네, 잘 새겨서 책임지셔야 되는 분이에요. 잘 새겨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기회가 주어지면요. 네. 대한민국에서 중국의 경제는 얼마나 중요해요? 대한민국 수출, 수입, 무역 수지 적재가 문재인 정부 때 세계 몇 위였어요? 5위였어요. 5위.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IMF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무역협회가 정리를 했더니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가 올해 몇입니까? 209개국 중에 200위예요. 북한이 몇입니까? 후보자님.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돼요, 안 돼요? 수도 없이 얘기한 거고 수도 없이 보도가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 무역 수지가 세계 209개 중에 몇입니까? 후보자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경제 수장의 자격이 없지요. 알고 있지 못하다니요. 보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209개 중에 200위예요. 여기는 대중국 수출의 몫이 커요. 그런데 대중국 수출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잘한 말이에요, 잘한 말이 아니에요. 그 뭐 평가는 의원님이 하시면 될 거고 저의 취지는 그때 그거는 그 글로벌 로드 교육 구조의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 다변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토에서 했더니 중국이 뭐라 그랬어요? 한국은 평화를 해치는 불쏘시개다. 이런 대응을 했었어요. 지금 중국의 수출이 대한민국 먹고 살리는데 되게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중국을 기반으로 또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가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 부분은 그런 취지로 같은 취지로 좀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취지건 뭐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경제수장 아니에요? 네, 앞으로 뭐 좀 더 신중하게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는데 가장 큰 발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제부총리로 승진해서 와요?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주요 원인 중에 한 분이에요. 저는 아까 모두 발언 다 제가 줄치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해놓은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순방이 곧 민생이다. 이거 누가 짜낸 말이에요? 대통령실 딱 들어가면 순방이 곧 민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방에 재벌들 그렇게 데리고 다녀도 돼요? 중요한 일이 할 수도 있지만 그거 누가 가자고 했는지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9대 29로 부산 엑스포 대패했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4일 전에 술자리를 했대요. 그 자리에 있었는지 대답해 주세요. 그 자리 누가 만들었는지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부산에 가서 떡볶이 먹방할 때 재벌들 딱 세워놨어요. 그 자리 누가 했는지. 이거 정경유착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 미르재단 그리고 면세점권 모두에 우리 후보자가 관여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정경유착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형받고 감옥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또 우리 후보자예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이거 정경유착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데 왜 경제수석이 여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예, 서영기 의원님.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네,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정경유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요. 그 부분은 결국은 기업과 그다음에 국가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협력이 필요한데 협력하는 방법이나 이런 과정에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결국은 하나는 이제 어떤 투명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유무역이 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과보다 많이 커졌거든요. 해외
그 글로벌 시장에서 공공방도 분절되기 때문에 서로 도와줄 일이 많습니다. 정부가 할 일과 기업이 할 일을 정확히 나눠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팀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을 겸허히 제가 생각하고요. 그 저희가 앞으로 어떤 기업과 정부 간의 어떤 협력 관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그다음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느 숫자를 말씀을? 프랑스에 그건 대통령 일정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제가 대통령실에 해명을 받는데 그거는 그 늦은 저녁 자리였다 이렇게 제가 해명을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사관에서 예. 리셉션으로 음식 먹었다고 예, 다음은 예, 서영교 의원님. 예,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먹는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세계적 대격변기의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 설계자로 알려져 있고 미 명문대 박사고 윤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기도 하시죠. 네. 후보자가 설계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대외적으로는 탈중국이고 대내적으로는 재벌, 대기업, 초부자 감세 정책입니다. 본연이 참으로 놀란 것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에 대통령과 함께 나토 군사동맹 회의에 참석해서 탈중국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평화 선언인 베를린 선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상징적인 탈중국 마드리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미국의 최우방인 이스라엘조차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발 빼고 미국 말도 안 들었습니다. 반중 반러 결집이 유럽 군사동맹 나토 회의가 열리는 스페인까지 날아가서 왜 그렇게까지 탈중국 선언을 해야만 했는지 해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탈중국을 제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일단은 글로벌 교육 구조가 변하고 중국과의 교육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다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그런 취지였습니다. 전문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중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몇 개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인지 아세요? 네, 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몇 나라일 것 같습니까? 수십 개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려 120개국이 네. 중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네. 시대가 바뀌었어요. 정신 차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해서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났다라고까지 했어요. 윤 정부 핵심 참모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고 국민들을 기만하니까 집권 내내 20, 30%의 지지율을 못 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오죽하면은 최태원 SK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이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중국을 셧다운하고 다른 마켓을 찾을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시장이 없다.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면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내부 혼란이 온다고 했겠습니까? 후보자의 그런 발언과 그런 인식의 결과가 어떻게 초래됐습니까? 올 11월까지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총 수출액의 19.8%가 줄었고요. 2004년 이후에 19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18개월 연속 대중국 수출 감소로 누적 무역 적자가 180억 달러입니다. 연말까지 20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됩니다. 30년간 흑자 보던 중국에서 31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게 만들었습니다. 탈중국 가치 외교 참상 아니에요? 후보자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경제부총리까지 맡겠다고 하니까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더구나 후보자는 우리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라고 진단했는데 너무나 안이한 인식 수준에 기가 막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황이나 디폴트,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더더구나 후보자는 답변에서 부자 감세 취소는 안 된다. 횡재세도 안 된다.
금투세는 의견 수렴이지만 사실상 추진 중입니다. 부자들만 챙기는 정책을 앞장서서 해오고 있어요. 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부채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윤 정부가 마치 물가 관리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데 물가 관리를 잘한 것이 아니라 적게 주거나 질을 떨어뜨린 그런 물가 관리였어요. 오직하면은 며칠 전에 기재부 장관이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물가 인상 대책 안 된다. 회의를 했겠어요. 서민들이 이미 물가 폭등에 허리띠 졸라매고 허덕인 게 오래됐습니다. 물가 어떻게 잡을 겁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7개월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반성할 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 지적을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표상으로는 조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민생의 어려움이 계속 가중돼 있고 물가도 상승률 자체는 낮아졌지만 그동안 고물가가 오랫동안 가중됐기 때문에 민생과 아까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큽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경수 의원님. 잘못했다기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아쉬운 측면이 많다, 반성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양경수 의원님, 오후 보충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양기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 의원님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예, 오후 보충 질의 때 충분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했는데 자꾸 답변 안 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답변한 걸 들었는데 왜 답변 안 했다고 그래요? 위원님께서 기대하는 답변이 아니라서 그렇지. 자,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존경하는 양기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리면서도 몇 가지 좀 아픈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경제 분신, 경제 수석이 경제부총리가 되니까 야 이거 또 대통령한테 뭐 직언하고 대통령과 뭐 토론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 의중에 따라서 수능적으로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데 후보자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 오늘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각에 들어와서 제가 대통령실 안에서도 말씀하신 것보다는 아까도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내각에 와서 제가 이 중임을 맡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제가 대통령께 말씀을 적극 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가장 최근에요. 우리 국가 R&D 예산이나 새만금 예산 등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걸 보면서 그게 잘 됐건 잘못됐건 시스템에 의해서 경제정책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한마디,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이런 라인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경제정책이 운영되다 보면 국민들의 고통, 나라의 경제가 엉망이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후보자께서 알고 계시니까 실천하리라고 믿습니다. 전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비교적 지난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좋습니다. 뭐 몸을 담았으니까. 근데 지난 1년 반 동안 다양한 경제 리스크,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겠다고 하고 또 전 정부 탓만하고 뚜렷하게 방향을 잡거나 또 대안을 내놓은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도 경제 관료를 30년 넘어 했기 때문에
항상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정부는 항상 겸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해서 경제 주체들한테 희망을 주되 또 한편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겸허히 수용하고 최소한 그 좀 더 민생에 뛰어들어서 그 고민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후보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리스크 중 하나가 가계부채라는 것은 뭐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반 동안 대통령실과 이 정부가 말로만 대책을 마련한다고 계속했는데 실제로 큰 뚜렷한 그런 대책을 못 나왔습니다. 뭐 OECD 국가 중에 가계부채 1위, 이게 참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가계 부채를 줄이겠다고 뭐 말로는 하지만 또 한편 다른 쪽에서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돈을 풀어서 오히려 가계 부채를 올리는 이러한 혼선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역대급 세수 펑크. 참 현재 각 중앙부처하고 지방정부가 초비상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마치 금가옥조처럼 긴축 재정 얘기하고 재정 준칙 얘기하고 이게 현실에 동떨어진 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고물가로 정말 얼마나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의 수치를 내세우면서 물가 잡았다고 잡혀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윤석열 정부가 또 관료와 대통령실이 국민의 염려를 지르는 그런 모습으로 비쳤다는 점도 우리 후보자께서 좀 잘 염두에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최상목 그 후보자께서 앞으로 얼마나 경제부총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위만 바라보고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또 수치만 챙겨가지고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마지막 공직이라는 각오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노출된 경제 문제점들을 말이 아니라 실천 하나로 뚜렷하게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들한테 불안하지 않고 야 그래도 믿을만하다 같이 힘을 합쳤다 이런 희망을 주는 그런 부총리 그런 경제수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본인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대통령한테 직언하십시오. 네, 토론하십시오. 네. 그거 못하면 언제든지 사표를 각오하십시오. 얘기하십시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가슴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가 공직에 5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차관으로 나가고 민간에 있으면서 다시 공직에 들어올 생각이 처음에 없었지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민생의 어려움, 경제정책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들어오면서 제가 다짐한 것은 제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제가 뭐 여러분들께 우리 국가 발전과 민생 그다음에 제가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한 거에 대한 어떤 성과 이런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보여드리고 그리고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네.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정부가 경제 정책을 운용을 잘못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고 잘했는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 불가피하게. 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우리 OECD 중에서 경제 성적이 2위라고 우리나라를 평가한 것은 경제 정책을 그나마 잘 운용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 늘 책임을 묻게 마련이다. 이렇게 점을 인식을 하고 앞으로 부총리가 되시면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렇게 잘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1기 이제 추경호 경제팀은 전 정부의 막대한 국가 채무 이어받았고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3고 현상. 그리고 저성장 속에서 건전 재정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이전 정부의 그런 비정상적인 경제 정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바로 잡아나간 시기였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전문가들도 다수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이제 플러스로 이제 13개월 만에 전환이 된다거나 또 물가가
불안한 회복세를 피하는 것도 아마 이제 그런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든 국가부채든 기업부채든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의 그런 위한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아마 인식을 같이 할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여야도 그런 인식을 함께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드는데 오늘 저긴 이 청문회 과정에서는 좀 너무 민망한 우리 국민들이 다수 들으시면은 또 오해를 하실 만한 내용도 있어서 제가 그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민생 현장 가는 거 이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비판을 하고 심지어는 정경유착이라는 표현까지도 나오는데 이것은 어느 역대 정부나 다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게 말이죠. 이전 정부에도 청와대 상춘제 불러서 호프 마시고 칵테일 마시고 이랬어요.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 보는 그 민생 현장에 가서 떡볶이 먹는 게 낫겠습니까? 이 청와대 구중궁궐에 서가지고 호프 마시고 칵테일 마시고 술 마시는 게 낫겠습니까? 기업인들 대기업 총수들 북한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냉면 먹으면서 북한에서 온갖 조롱 다 들었죠. 냉면이 목구멍 넘어가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삼고 이러면 너무 곤란하다. 이렇게 다 해외 순방 갈 때도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민생 현장 돌보고 이러는 것은 이전 정부에도 다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정경유착이라면 민생 현장에서 정경유착하는 게 낫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아니면 북한 가서 정경유착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런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이 이 민생 현장을 돌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마저 내로남불의 시각으로 봐서 되겠느냐. 경제는 국익이 아니겠습니까? 이 국익은 국가의 이익이고 국민의 이익입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경제를 같이 우리가 집중하는 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우리가 다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점을 한번 짚어드렸고요. 지금 후보자님, 네. 대기업 지금 절반 이상이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죠? 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네. 네. 지금 이거 기업에게 혜택을 줘도 이제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데 혜택을 주지 않으면 투자하기는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임시 투자 세액 공제에 대해서 지금 앞에 계신 지금 나가셨네요. 존경하는 양기대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한 조특법 개정안이 있었는데 이게 11월 우리 기재위 조세소위 의결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은 내년 초에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또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 이거 담을 겁니까? 네. 그럼 거기에는 세제 혜택 등 이런 내용도 담기게 되는 겁니까? 네,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은 네. 아까 말씀 내수에는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시죠. 우리 국민들에게 내년에는 좀 더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주질이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후보자님 그리고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모두 발언에 보면 1페이지에 글로벌 운동장을 넓혀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넓혀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는 아까 몇몇 의원님들께서 대중국 시장이 위축된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연장선 위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1년 만에 11월까지 180억 달러 무역 적자가 났어요. 지난해까지 흑자가 나던 것이. 지금 과연 중국 시장을 대체할 만한 또는 대체는 아니더라도 중국 시장을 나누어서 우리의 수출을 다변화할 만한 그런 시장을 확보를 했습니까 정말? 뭐 글로벌 운동장을 넓혀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딘지 확보를 했으면 어딘지 얘기를 해주시죠. 중국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러니까 중국 놔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는 저희가 구조적인 변화가 저희가 거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중국 시장을 중국 시장을 보완하고다 저희의 선택이 아니고요. 그렇게 구조적으로 변하고 구조적으로 저희하고 중국 간의 무역 구조나 수출 부분이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 구조적인 원인이 계속 진행돼 왔었다. 그러니까 저희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전부터 구조로 진행돼 왔고 그렇지만 최근에 경기적인 상황 때문에 좀 확대된 걸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선택을 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변화를 전제로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단을 그렇게 하셨으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맞죠. 그 답이 제가 듣기엔 더 이상한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세안 잠깐만. 저는 그때 당시 정치 외교적 국내외 상황을 다시 짚어보면 왜 발언을 신중하게 하시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이렇게까지 직설적 표현으로 얘기를 해서 중국을 자극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을까 하는 게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그런데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정상이 참석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을까. 그때 중국은 대한민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 외교적 국내외 상황과 이게 맞물려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이념적 또는 정치적 문제 때문에 경제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매우 이 부분이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중국을 말씀처럼 중국 시장이 어떤 냉철한 판단에 의해서 위축될 것이다 하고 보는 것과 아니면 그래서 최상목 경제수석의 예측대로 맞아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최상목 수석의 그 발언이 중국 시장의 자의적 위축을 비경제적 요인에 따른 자의적 위축을 초래한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이제는 정말로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때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이유로 그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출범 전부터 그런 구조적인 것들이 있었고 제가 그걸 지적을 한 것입니다만 구조적인 이유는 이런 걸 겁니다. 네. 중간재 자체 자급 비중이 높아졌다. 중국이. 그다음에 우리와 여러 가지 산업에서 첨단 산업 분야에서 경쟁 국가로 등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 중간재를 수입하는 비중을 낮췄다 이런 것일 텐데요. 그건 그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돼 왔던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유럽 시장에서 저희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맞습니다.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무역 수지가 악화된 배경은 아주 냉철하게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니까요. 네, 그 배경은 더 짚어봐야 되겠지만 반도체 시장의 최근에 설명을 하시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 관료는 대단히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제가 아까 글로벌 운동장을 확보했다면 예를 들어 아세안 시장이 더 확대됐습니까? 인도 시장이 확대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시장이 확대됐습니까? 일단 중동 시장은 빅3 시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 시장이 어느 정도 확대된지 수치로 나옵니까? 네.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기 뭐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치 외교를 위해서 경제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공중파 생방송 편성이 2시 반부터라고 합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 30분에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